함수나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할 때 no except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또는 메소드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수식들은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보를 줘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C++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no except는 컴파일러가 좀 더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컴파일러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실행하든 간에 절대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를 컴파일러한테 알리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만약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 개발자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최적화해 주면 되는 건데, 컴파일러는 알아서 최적화를 못하는 그런 요소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조금 도움을 주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no except입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함수가 예외를 발생하지 않으면은 코드를 더 최적화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o except를 우리가 수식하게 되겠고, 이 no except는 어디다가 수식하냐면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매개배수 목록과 몸체 사이에 하게 되겠고요. 혹시 생성자의 no except를 수식할 때에는 초기화 목록 전에 하는 거예요. 초기화 목록 전에 no except를 수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no except를 수식해서 함수를 선언 또는 정의를 할 때 우리도 틀릴 수도 있죠. 개발자도 착각해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함수인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수식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컴파일러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틀려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최적화된 코드가 잘못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수식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C++는 이 성능에 되게 민감한 언어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면 그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하는 거고, 이것도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함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 함수가 예외를 발생하는 함수인지 아닌지 보고, 내가 만든 함수의 경우에 아니면은 이제 no except를 수식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을 내가 no except로 수식하냐? 보통은 일반적인 문장들은 예외를 발생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문장들은 예외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부르거나 또 다른 함수를 부르면 그 함수에서는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한다고 해서 항상 예외를 발생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어떨 땐 발생하고 어떨 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발생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no except로 수식해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f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무조건 예외를 발생하는 건데, 실제 이렇게 정의한 함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예외를 발생하고 조건이 만족하면 안 발생하겠죠. 그래도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거는 f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함수라는 거고, bar는 전혀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수식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 함수들입니다. 여기서 do는 f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 거고, ham은 bar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함수를 내가 만약 활용한다. 그리고 걔가 no except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no except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f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고 do는 f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no except로 여기다 쓰면은 안 돼요. 근데 저기다 썼다고 해서 문법 오류가 나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다가 no except 하면은 에러는 나요. 그런 거는 에러가 나는데 이런 거는 에러는까지는 안 나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아주 당연하게 수로 문장이 있는 함수인데 no except로 수식하면은 알려줘요. 잘못 수식했다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인데도 내가 no except로 수식했다고 해서 그거를 컴파일러가 정확히 판단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오류는 나진 않습니다. 이 바즈의 경우에는 foo를 쓰고 있습니다. foo를 쓰고 있지만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try catch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밖으로 예외가 퍼져나가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no except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ham은 bar를 호출하고 있고 bar는 no except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일반적인 문장들과 다른 함수들을 호출하는데 호출하는 함수들이 다 no except예요. 그럼 이 함수도 no except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내가 쓰는 함수들은 다 no except야. 그럼 이 함수도 no except로 수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bad case라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연산자들은 또 예외를 발생하는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no except로 수식해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new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new의 요 사이에다가 std no throw라는 걸 수식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이제 할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bad case 예외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null ptr를 반환해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new를 쓰면은 no except로 수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적 할당하는 new를 쓰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이 경우에도 보통은 no except를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함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때 no except를 수식하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제일 중요한 수식어는 const예요. 메소드가 const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const를 수식해줘야 이제 const 참조나 const 그 수정불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처리할 때 그 필요한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const 수식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생성자하고 소멸자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외를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객체를 생성할 때 예외가 발생하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해서 만들 때 아예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본 생성자는 예외가 발생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인 초기화하는 건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설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생성자에 못하게 돼야 되는데 요 경우에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 계좌의 경우에는 요 어마운트를 만나서 생성자에서 뭘 호출하고 있냐면 디포짓을 호출하고 있고 디포짓은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no except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니까 개발 과정에서는 여기에 이제 no except를 수식하지 않는데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 함수의 경우에는 no except로 만들고 어마운트에서 원래는 디포짓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검사를 해서 생성하게끔 영원으로 생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과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생성자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외를 발생하지 않게끔 바꿔놓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생성자에서 인자가 있어가지고 인자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외를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또 여기서 소멸자에서 그러니까 A 객체는 소멸이 안 되겠죠.
A가 생성하면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A의 소멸자는 자동적으로 불러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생성된 게 있어서 소멸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있으면 예외 처리하기 전에 그거를 작업해 주는 게 맞는 방법이고, 이 B는 당연히 여기서 예외다면은 이제 소멸자가 불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불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좋은 방법들은 항상 RAII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동적 생성하는 게 아니라 동적 생성을 해주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스로우 하면은 B의 소멸자가 불러줘서 B에서 알아서 다 반납하게 되면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동적 생성하지 말고 이제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쓰는 거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C++에 스마트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는 이제 딜리트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얘가 알아서 객체가 이제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 알아서 반납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급 C++ 개발자가 되면은 이제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류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스로우 해가지고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스로우를 이용해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어서트라는 매크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트하고 가로 안에 어떤 조건식을 써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조건식이 true가 아니면 false가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스로우 해가지고 예외 처리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어서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서트는 한꺼번에 다 무시하도록 전처리 문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제거하려면 다 문장들을 제거해 줘야 되겠지만, 어서트는 내버려둔 상태에서 이제 요것만 추가하면은 다 무시되니까, not define and debug 하면 다 무시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래밍 오류를 찾기 위한 예외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어서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예외 처리처럼 조건을 검사하고 스로우 해가지고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11에는 static asser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매크로가 아닌 그런 assert라는 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상수식만 컴파일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static assert는. 얘네들은 상수식이 아니죠. 변수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static assert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와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 그리고 배포 버전에서도 계속 존재해가지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을 조치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저장해주는 어떤 기능들을 넣는다든지 그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해야 되겠고, 이 예외 처리를 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예외 처리하는 부분과 실제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리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try catch를 하면은 캐치 때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과 달리 if 해가지고 어떤
그 예외 처리하는 코드들이 여러 문장에 걸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try catch 때문에 그 실제 정상적인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를 읽기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try catch 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요 statement 원래 try저에 들어가는 모든 문장들을 함수로 모듈화하는 거예요. 함수로 모듈화하고 이 f 함수 원래 try catch가 있는 부분은 try에는 g 함수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코드를 리뷰할 때는 얘는 안 보고 얘만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진행되는 것들만 검토하고 싶으면 이제 g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내가 코드 리뷰할 때 이제 예외 처리 부분은 안 보고 코드 리뷰를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약 쓸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어떤 예외를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잘 알고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통해서 그런 예외들을 내가 썼는데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코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발생해서 죽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는 거고 잘 익혀서 다음부터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 쓸 때는 그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끔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프로그래밍은 경험을 통해서 옛날에 내가 잘 몰랐던 거를 알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하게끔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항상 이제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쓸 때에는 라이브러리 함수 그 설명하는 API 문서를 보고 리턴 값이 뭔지, 인자들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상황에 어떤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코딩을 할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외가 발생된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것들은 굳이 캐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코드를 수정해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고 이런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되는 애들들은 조치를 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게 되면은 그 문제점들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로 트라이 캐치를 하는 거는 코드를 읽기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라는 건 어떤 문장들이 시행됐을 때 같이 실행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이렇게 한 문장씩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외 처리 기법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흐름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벡터에서 이제 쭉 진행하다가 i를 계속 접근해 쓰겠죠. 근데 i가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벡터는. 그러면 캐치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사이즈 조건을 검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건 그거는 예외 처리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지 어떤 프로그래밍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리턴을 해야 되는 거지 스로우 해가지고 아예 find 했을 때 아무거나 던질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찾은 리스트 i를 참조로 던져주고 있어요. 그럼 받아서 쓰는 거죠. 주소를 던져주고 있고 받아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건 가능하죠. 가능한데
정상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코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예외 처리는 예외 처리 목적으로 쓰시고 정상적인 프로그램 흐름을 이 try catch를 이용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류와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수들을 만들 경우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내가 뭔가 하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는데 이 함수에서 오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반환값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함수를 만들다 보면은 반환값으로 오류를 알려주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막 찾게 되는데 이제는 어떤 함수에서 어떤 반환값을 통해서 오류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std 옵셔널이라는 걸 쓰시면 아주 통일되게 항상 이제 그 반환값을 뭘로 줘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반환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 문자열에서 A 문자가 있는지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만약 A 문자가 없으면은 그 스트링에서 반환한 어떤 특별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걔가 그 값인지 보려면 요걸 이용하게 돼요. 엠포스. 근데 실제 엠포스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원래 널 포인터? 널 ptr?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이제 얘가 뭘 원래 sfind가 뭘 반환하냐면 이제 색인을 반환해요. 색인. 그리고 그 색인의 타입이 이제 size t가 되겠죠. 그럼 size t면은 unsigned 타입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원래는 내가 이런 서치를 만들면은 뭘 반환하냐면 없을 때는 이제 유효한 색인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없다라는 거 알려주면 되니까 -2를 반환하게 돼요. 얘가 이제 그 signed 타입이면. 근데 signed 타입이 아닐 경우에는 -1을 반환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보통 뭘 반환하냐면 사이즈를 반환해요. 사이즈. 그러니까 유효한 색인은 원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사이즈 -1까지죠. 그러면 못 찾았다는 거를 뭘로 알려주냐면 양수일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양수일 경우에는 -1로 안 되니까 사이즈를 줘요. 사이즈. 그래서 얘가 아마 사이즈 값일 거예요. 그 문자열마다 사이즈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유효한 범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들마다 어떤 애들은 맥스 값, 어떤 애들은 -1, 또 어떤 애들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값들을 반환하게 되겠고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얘는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얘를 쓸 때는 이 결과가 -1인지 비교해야 되겠고 복잡하잖아요. 함수마다 다 반환 값들이 가지각색이니까. 근데 이제는 가지각색으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 수 있냐면 std 옵셔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가 반환값이 std 옵셔널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선 반환 타입이 std 옵셔널이다. 딱 그러면 이 함수는 내가 원하는 값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이 std 옵셔널의 경우에는 이제 반환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걸로 비교해 보면 얘가 준 값이 null opti라는 값이면은 없는 거나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만나는데 함수에서 이제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되는데 못 찾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 리스트가 있고 그 학생 리스트에서 이름이 홍길동이 있는 애를 찾아서 홍길동 있는 애가 있으면 홍길동 학생의 그 구조체를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애가 없어요. 그럼 없는 경우에 뭘 반환할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하면 std 옵셔널 해가지고 얘가 범용 클래스니까 여기다가 뭐 student 이런 식으로 해서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거 찾았을 때 만약 내가 찾고자 한 게 없으면 null opt를 주겠구나. 있으면은 내가 그 값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std 옵셔널이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함수를 만들 때 반환값을 고민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코딩할 때는 만약 내가 std 옵셔널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내가 반환해야 되는 게 있겠죠. 색인이면 색인이 아니면 뭐 뭔가 있겠죠. 근데 이 함수는 이제 색인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트라고 되면 되겠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래 구현할 때 리턴하고 싶은 i를 리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닐 경우에는 어떤 함수든지 늘 std null optr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사용하시면 이제 반환 값을 통해서 있다 없다를 만들 때 -1로 줄지 뭘로 줄지 null ptr로 줄지 뭐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